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내용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 사업의 큰 틀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27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계획 수립과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의 구체적 종류로서 용용, 기도, 지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파트의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것과 토지거래 허가에 관계되는 내용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토계획법의 구성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상의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출발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개발 사업이 출발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정비 사업이 실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은 이제 물론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오늘 학습하는 건 네 번째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사업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라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같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국토계획법에 섞여 있어도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지죠, 하나의 법률이.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빼낸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영역 안에서 바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사업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되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의 모습을 보니까 수용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전부를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전부 다 사들여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용방식을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에 따른 많은 그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없게 되면 수용방식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럼 또 환지방식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그 중에 이제 처분권 등인데요. 처분권 등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용 수익권 등을 싹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추고 토지 구획 정리를 새로 한 다음에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라는 말을 쓰죠. 땅을 되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 사업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업도 있죠. 그걸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살피시게 됐고, 환지 방식 사업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추고 구획 정리를 새로 한 다음에 종전 땅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형태. 과거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환지 방식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죠. 결과물로서 여기 보시니까 정보통신도시 건설을 한다라고 돼 있던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 대한민국은 IT 산업이 많이 발전된 나라가 돼서 거의 다 정보통신도시 지금 살고 계시죠. 정보통신도시 뭐 별거도 있습니까? 버스를 타려고 하면 꼭 그 아가씨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몇 번 버스 몇 분 후에 곧 도로 들어온답니다. 뭐 그런 게 정보통신도시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결과물 형태로 이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인 기업 도시는 실은 없지만 기업 도시화 되어 있는 것들이 또 몇 군데 있긴 하죠. 그래서 기업 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도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파주에 가시면은요, 경기도 파주에 가시면은 출판문화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출판에 관계되는 것들은 바로 이제 거기서 조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출판문화단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타운입니다. 또는 뭐 실버타운 조성하는 것 등등.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 이름 적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신도시 건설이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1기 신도시로서 고양, 일산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분당, 그 다음에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그 다음에 삼본, 이런 데가 1기 신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로 성남 판교, 위례 신도시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신도시, 뭐 등등, 뭐 천안의 아산에서의 탕정, 그 다음에 배방지구, 이런 것들이 다 신도시 사업의 일종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 보면은 그 개발 사업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서 여러분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학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일정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그 설정된 방향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갖는 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칭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이라는 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 개발계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개발계획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세종시라는 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어떤 성격을 갖는 도시예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해서 이제 행복도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뭐 재밌는 얘기인데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이제 약칭으로 행복도시라고 쓰게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수원이 과거에 보통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들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행복도시라는 단어를 수원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세종시가 행복도시라는 축약 명칭을 쓴 다음부터 수원 시내 온 천지에 붙은 행복도시 글자 다 지웠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되는 바람에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다 불행한 도시가 됐다고 저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걸 다 지워야 할 정도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개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뭘 배우실 거냐, 누가 지정할 거냐,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할 거냐, 또는 얼마 크기로 지정할 거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지정에 따른 효과가 있겠죠. 지정에 따른 효과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그에 따른 해제에 대한 내용이 같이 학습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같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개발계획 세워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적인 절차는 이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구역을 선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획 세워 구역 지정하지만 반대로 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이제 크게 대분하게 되어 있는데, 세분에서 종류가 한 11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세분적인 뭐 종류를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출자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출자법인.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를 합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내서 법인체를 만들고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공동출자법인은 거의 시험에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 기준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공공의 출자 비율이 민간보다 크게 되면은 그때는 공공시행자로 같이 분류를